예, 아까 이어서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2쪽을 펴보세요. 182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까지 설명드렸어요. 어조는 목소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82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둘째 줄에 어조는 거기 보세요. 밑줄 치세요, 여기. 어조는 동정적인 것도 있고, 자, 182쪽에, 지금 182쪽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82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조는 동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것, 절망적인 것, 유쾌한 것, 냉소적인 것, 풍자적, 해학적, 역설적인 것 등 다양한 성격으로 존재한다.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어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3쪽에 그 뭡니까? 거기 셋째 줄 보면 이제 김성환에 대한 여기부터 봐야겠다. 182쪽의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김성환.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을 보면 우월한 위치에서 인물에 대해 평가적 자세를 지니고 있는 내포 작가의 어조를 읽어낼 수 있다. 김성환은 자 183쪽 첫째 줄. 인간 악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사회적 가면, 소각성, 속물성, 이중인격, 이선과 위약, 허세,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은 자아도취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 말이죠.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해서 빠졌다. 그래서 이제 수선화가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는데 자아도취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아도취 이렇게 쓰시고요. 그 밑에 보면 희화화라는 말이 있어요. 희화화. 희화화라는 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뭔가를 웃기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거 잘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희화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김성환의 소설들이 이렇게 상당히 희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수법. 그래서 뭐 무명로, 자유인, 달팽이 이런 것들 보면 다 희화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 작품들을 일일이 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지만 그 밑에 인용문 일상어법에서 어긋난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죠. 일상어법에서는 가슴이 설렸다. 가슴이 뛰었다. 갈빗대 운동이라고 말한다. 갈빗대 운동. 이광래의 손가락에 대해 손목을 기점으로 뿔뿔이 헤어진다는 수식어구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리 184쪽. 거리는 이제 그 작품과의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인데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작가와 화자와의 거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소설을 읽으면서 184쪽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등장인물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어떤 인물은 반대의 느낌. 이런 느낌은 독자가 지닌 취향이나 정서적 특징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지만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밑에 보세요. 이게 김성환의 달팽이에요. 김성환 달팽이 나오죠? 달팽이라는 별칭과 더불어 지금 그의 앞니빨에 들어서는 옥리 및 그 전임자 금리 세대의 대력은 이렇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금리빨에 대해서는 일제 경찰의 고문에 소치라는 이설이 지배적이었다. 자, 오른쪽 보세요. 185쪽. 자, 이가 뻐기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빈대나 벼룩과 유가 다르다는 것이다. 더구나 구린내 나는 뒷간 똥틈에서 빠져나온 파리 따위와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이와 같이 멋들어지게 사는 데는 전생의 인연도 있을 것이요. 무엇보다 태생이 특출나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남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여기는 뭐뭐라 했다, 뭐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뭐뭐라고 말했다라든가 이런 거. 또 정설, 이설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원화된 언어란 말은 뭐냐면 소원이라는 것은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소원을 좀 한자로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아니에요.
소원은 여러분 국문과 다니시서 한자는 조금씩은 아셔야 됩니다. 이 소원을 한자로 써라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를 국문과 다니는데 못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이게 성길 소자고요. 멀언자예요. 소원 보이시죠? 소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성길 소자의 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그와 나와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성길 소자의 멀언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죠? 꽁보리밥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거는 소식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소사라고 해요. 소사. 뭐 떨어져 있는 이게 밥식자 이때는 밥사자예요. 밥사자. 먹을 식자가 아닙니다. 이걸 소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문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소사. 이 꽁보리밥이라고요. 꽁보리밥. 아시겠죠? 꽁보리밥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간격이. 소사. 꽁보리밥. 소사. 자, 그래서 이제 소원화된 언어는 뭐냐? 떨어진 언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소원 진술은 작가가 모르는 척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데 대한 거. 그러니까 소원이란 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왜냐면 내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유가 다르다는 것이다. 못마다는 것이다. 또 뭐 정설로 되어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주세요. 185쪽에 두 번째 단락 밑줄. 서사의 소통 단계에서 소통 주체 사이에 밀착된 정도를 거리라고 한다. 거리.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설 텍스트 도표 하나 나올 거예요. 실제 작가가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네모 있죠? 내포 작가, 서술자, 피서술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실제 작가는 실제 독자를 위해서 글을 써요. 그러면 소설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면 내포 작가가 있고 내포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막 놀래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독자가 웃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게 내포 작가고, 내포 독자는 이 정도로 작가가 글을 쓰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독자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설 속에서. 그다음에 서술자, 그다음에 피서술자. 서술자는 당연히 그 뭡니까 나레이터 같은 걸 말한다고 하죠. 나레이터 이야기한 사람. 피서술자는 작가에 의해서 서술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레이터는 그 뭡니까 서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이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을 우리가 나레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6쪽으로 넘겨보세요. 186쪽.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윤홍길의 장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윤홍길의 장마. 여러분 이 장마는요. 제가 반드시 읽어보세요. 장마는 여러분이 이거 장편 소설 아니거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현대 소설론을 공부했는데 장마를 안 읽어봤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마를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윤홍길의 장마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을 장마라고 하는 거예요. 장마가 의미하는 거는 레이니 데이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장마죠, 장마. 남북이 대치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마가 의미하는 것은 남북이 대치된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죠. 남북이 대치된 상황. 자, 이것을 장마라고 이야기한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을 장마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제 이 장마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 근거한 소설이다. 자, 이렇게 써주세요.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 근거한 소설이다.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을 보면 뭐의 가족사가 나오냐면 소년의 가족사가 나와요. 소년의 가족사를 통해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갈등, 비극, 화해의 과정을 그림. 자, 여기 보이시죠? 소년의 가족사를 통해서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갈등, 비극, 화해의 과정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섬세하게 그렸어.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테일하게. 무슨 말 알겠죠? 디테일하게 그렸다. 우리가 그 봉준호 감독을 봉테일이라고 하잖아요. 봉테일. 그 뭡니까? 배우들의 움직임을 다 막 이야기를 해서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디테일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그게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디테일하게. 디테일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이게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디테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읽지 않으시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만 봐가지고. 자, 그래서 좀 더 보세요. 187쪽. 그래서 이 소설은 거기 둘째 줄입니다. 도식적인 구성이다. 가족 구성. 그래서 이념의 대립의 해소를 위한 장치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서술자인 동만을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가 있어요. 두 가족은 대칭적이다.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187쪽에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이 중 가장 직접적인 갈등을 보이는 사람은 할머니와 외할머니고 갈등의 원인은 삼촌의 이념적 대립이다. 밑줄 쫙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친가와 외가가 나와요. 여기 보면 1세대, 2세, 3세대 해가지고 할머니, 그다음에 외할머니 있죠. 그다음에 삼촌. 이 삼촌이 문제는 이제 이 삼촌이 빨치산이에요. 삼촌이라고 있죠. 삼촌, 그 고모.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이제 우리 그 이게 또 재밌는데 하나 좀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빨치산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게 원래 모르시면 많더라고요. 팔티슨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빨치산. 이 빨간 칠이라는 산이 아니라 이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공산당. 이걸 이제 팔티슨이란 말인데 이게 팔티슨이란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치산이 된 거예요. 모르셨죠? 빨치산이 산이 아니에요. 지리산 그런 산이 아니고 팔티슨이라는 영어를 막 발음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빨치산이 됐다고. 공산당.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외삼촌은 국군이에요. 외삼촌은 국군이라고 써주세요. 국군.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될 수밖에 없죠. 좌우의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일일이 그 장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뭐 여러분에게 읽는 걸 뭐 테스트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좌우 대립의 이제 이념의 대립인데 이 작품의 극과 서술자 나는 혈연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중립적인 위치. 나는 중립이에요, 중립. 소년 서술자를 내세운 것이 이런 중립.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 어린애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데 어른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십시오. 18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작중 현실의 치열성에 비해 서술 문장이 잔잔한 어조다. 여기 잔잔한 어조 밑줄 치세요. 188쪽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보고 있어요. 또 일정한 거리를 둬요.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왜? 내가 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육능길 장마 볼까요? 밑에 인용문. 밤이면 어른들이 거기 모여 불장난한다. 어떤 때는 환한 대낮에도 산봉을 해서 목에 연기. 이 연기는 이 봉합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봉합불 아시죠? 이 불 피우는 거. 피오르는 걸 볼 수 있다. 밤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오줌을 지리는 것일까. 봉합불을 피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봉수대 있잖아요.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키를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돈 경험인 나로서는 건지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마을 앞 시냇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인용한 부분은 서술자 동만이 본 봉합불이다. 지금 말했죠? 봉합불은 뭐예요? 빨치산의 연락수단이에요.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신호인데도 어린 동만에게는 뭘로 보냐? 불장난으로 비친다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밤에 오줌을 지릴 것이라는 상상까지 한다는 것이 또 나오죠. 얘는 아직 이제 의식이 확고하게 된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밑줄 치세요. 아까 제가 관찰자 시점 기억나죠? 어린아이가 많이 나온다고. 사랑손님과 어머니. 자, 밑줄 치세요. 189쪽 둘째 줄. 소녀는 행동하는 인물이기보다 관찰하는 인물이다라고 나왔죠. 관찰하는 인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째 줄도 밑줄 치세요. 장마에서는 어린 경험적 자의 서술점과 서술적 자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경험적 자의 설정, 서술적 자. 그러니까 전쟁을 체험하고 있는 나는 사고력이 한계를 지닌 국민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한테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서술적인 자는 이제 조망할 수가 없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계속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거기 189쪽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른이 된 서술적 자가 어린아이였던 과거의 자를 내세운 게 뭐냐? 어린아이였던 체험적 자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반성과 의심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전쟁을. 비극성이 간접화되는 거. 그러니까 비극성을 그러니까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면 좀 더 슬프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마도 이제 영화도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0쪽이 마지막 단락. 이 작품에서 나의 글쓰기는 세대를 넘어서 민족적 동일성의 회복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해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칭적인 어떤 그 관찰자적인 의미로 썼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썼지만 이게 실화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살을 많이 붙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는 아니다. 작가가 나하고 똑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과거의 타의적 각성에 대한 반성을 담은 자의적 각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의적은 타의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의는 내 스스로의 각성이라는 소리예요. 자의적 각성은 내가 느끼는 각성. 그러니까 자의적 각성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느끼는 깨달음 이러면 좀 더 쉽나요? 내가 느끼는 깨달음, 이해가 안 가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런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기억행위는 본래적인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고. 그럼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이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건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쓰세요. 정체성 Who am I? Who am I?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려는 표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윤은길의 장마는 자 무슨 서술자를 선택했다? 거기다 필기하세요. 어린 서술자의 선택. 어린 서술자의 선택이에요. 나이 많은 서술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서술자니까 이념의 직접 체험 세대가 아니죠. 이념의 직접 체험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념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호기심으로 인해 관찰적인 태도 유지. 호기심으로 인해 관찰적인 태도 유지. 어린아이들이 호기심 많잖아요.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관찰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 작품 속을 보면 이제 막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기 이야기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뱀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장마는. 그래서 뱀을 이제 막 뱀이 이제 나오는 것이 죽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그 현신으로 봐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뭐 그거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마는 꼭 읽어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장마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장마가 나올 거예요. 뭐 어디 아니면 서점에서 굳이 빌리시지 말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빌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